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두 번째 락강의 강좌, 제목은 락강의 자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은 거울 단계입니다. 스타드 미루아르라고 하는 거울 단계. 오늘 예도가 락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락강은 1936년도 3시에 마리엔 바트에서 자기의 위대한 스타드 미루아르라고 하는 이 거울 단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터내셔널 정신분석학회에 자기의 명함을 제시하죠. 이 논문이 락강에게 매우 중요했고, 특히 에크리의 초기 불어본 뒤쪽에 락강의 어떤 이러한 마리엔 바트에서의 연설 시간까지 수록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에크리가 나오면서 그죠. 이 거울 단계는 매우 중요한 락강의 정신분석학 세계의 출발점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는 이 락강의 이 책 거울 단계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주로 락강은 이 논문 발표 후에 그죠, 가족 콤플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의 인과관계,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의 공격성, 또 다른 그러니까 정신적 인과관계는 락강이 정신분석학의 시간성을 주로 다루는 그런 논문이고, 또 정신분석학에서의 어떤 공격성은 나름대로 프로이트가 방어 기제를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자아에 대한 그러한 연구는 현실 원칙을 넘어서라는 탁월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5편의 논문들이 주로 락강이 자기의 자아 개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건데, 이런 논문이 에크리의 초기에 에크리의 여러분들이 에크리의 원서가 있으면 한번 보셔요. 번역서라도. 거기에 보면은 주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도둑맞은 편지를 분석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배들에 대하여 정신분석학 학자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선배들에 대하여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현실 원칙을 넘어서 그 다음에 또 거울 단계, 정신의 인과관계, 이거는 정신의 시간성을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논리적 시간, 정신분석학에서의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초기 논문이 그대로 거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락강이 아직 자기의 자아 개념을 단지 파편화된 신체라든지 그죠, 그런 걸로 거울 단계에서 표현하는, 거기에서 아직은 문화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레비스트로스나 소시르의 언어 철학을 자기의 철학으로 갖고 와서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단지 자아의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파편화된 주체의 그러한 특징을 이 초기 4-5편의 논문에서 서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초기 락강, 그러니까 1900 마리엔 바트에서 거울 단계를 발표할 때 그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1949년까지의 초기 단계, 그죠? 예도가 금방 언급했던 그 논문들을 주제로 하여서 거울 단계에 집중하여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단계, 그죠? 사실은 락강의 불어로 마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 이 개념은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의 억구에서 나타나듯이 이것은 초기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1900년도부터 1905년까지 주로 저술했던 꿈의 해석,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실수와 농담, 그 다음에 성이론에 대한 3가지 논문, 꿈의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이러한 초기 논문들, 여기에서는 주로 자아를 통일된 자아에게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책임성을 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 어떤 그 특성을 주었던 자아와 이드, 1920년대 이후에 후기 프로이트에게서 나타나는 그 개념요. 그 후기 프로이트의 신뢰의 해석학,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신뢰의 해석학을 거부하고 초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그 유명한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그 명제는 프로이트의 원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초기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농담과 실수,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병리학, 성이론에 대한 3가지 이론, 이런 것들, 이런 초기의 작품, 자아의 분열을 강조하고 무의식의 분열을 강조하면서 그 분열성이 어떻게, 그죠? 통합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의식을 해체하는지. 그래서 락강은 이러한 데카르트로부터 칸트, 헤겔을 거쳐서 그 시대까지 계속되었던 서구 철학의 어떤 그 자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정신분석학은 뒤바꾸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후기로 가면서 윤리학적 빅토리아풍의 윤리학적 도덕을 자아에게 줌으로써, 그죠? 이들을 정복해 나가는 도구로 정신분석학을 사용하고 자아와 이드의 결론 부분에 나타나는 그 프로이트의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의 해석학으로 돌아간 이러한 프로이트를 비판하고, 그죠? 오히려 초기에 자아의 분열을 주장했던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학은 이 초기로 돌아가서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이 엄청난, 그죠? 이 엄청난 루터가 뭐라 그랬어? 성서로 돌아가자. 정신분석학회에서 락강이 주장했던, 그죠? 그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초기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또다시 자아의 분열과 그 다음에 자아의 균열을 이야기하고 갈등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본연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데카르트로부터 출발되는 그러한 주체철학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주체철학의 어떤 그러한 통합적 동일성 철학을 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신분석학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락강의 구호에 맞추어서 그의 거울 단계는 분석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락강의 구호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기 프로이트가 그러면 자아와 이드 이후에
후기 프로이트가 락강의 이런 주장처럼 과연 자아의 통합을 주장하고 이드나 초자아의 어떤 역할을 축소시켜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부분에서 락강은 일면적으로 프로이트를 읽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러나 예도가 볼 때 프로이트는 철저히 그러한 초기 프로이트가 나왔을 때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담론을 오해하고 이것을 무슨 성에 대한 성심리학 정도로 자기의 정신분석학을 오해했을 때에 그죠? 그가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기 프로이트로 가면서 그러한 빅토리아풍의 도덕성이라든지 그 당시의 엄격성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이 자아를 이런 쪽으로 가도록 희망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희망을 피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락강의 의도는 이제 자기의 철학은 철저히 그죠? 철저히 이러한 자아에 대한 신뢰의 해석학을 거두고 초기 프로이트로 돌아감으로써 자아의 균열과 자아의 분리를 그죠?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것을 자기의 철학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락강의 강력한 결심이 그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 원칙을 넘어서라는 게 뭐예요? 현실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 원칙은 언제나 의식과 지각, 프로이트는 지각과 의식, 독일어로 와르네뭉 베부스트자인 이 개념을 가끔은 와르네뭉 하이픈하고 베부스테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지각 의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는 언제나 자아와 동일시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현실 원칙, 자아가 현실 원칙을 통하여 적응해 가면서 루스트 프린치프라 그랬어, 독일어로. 그게 뭐예요? 욕망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원리, 그러니까 현실 원칙에 대립되는 무의식의 원리를 욕망이나 어떤 그 욕구의 원리라고 자기가 주장했는데, 이런 욕망의 원리를 거부하고 현실의 원칙에 충실하는 이 자아가 이드, 욕망의 원리를 억압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프로이트가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프로이트의 원전을 읽어보면 언제나 자아의 배후에는 이드가 자아의 밑바닥에 항상 들어와 있고 초자아는 자아의 위에 어느 정도 함께 걸쳐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갈등과 투쟁이 언제나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후기 프로이트 역시도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한 결론을 내면서 프로이트가 자아가 이러한 이드와 초자아와 싸우면서 올바른 인간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그죠? 거기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수단으로서 정신분석학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이트의 마지막 신뢰, 결국 자아와 이드의 투쟁에서 이드가 결코 실패하고 자아의 통합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락강의 의도는 결국은 초기 프로이트가 훨씬 더 자기의 어떤 그 철학적 담론에 맞았다고 하는 거죠. 이 점에서 락강은 자기 선배의 어떤 프로이트의 읽기에서 초기 프로이트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자아의 분열과
이 자아의 어떤 기망과 자아의 끊임없는 환상에 사로잡힘, 캡타시옹이라 그래요. 캡타시옹.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포로라는 뜻이기도 하고, 라틴어 계열에서 여러분 영어에서 캡티브란 단어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자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게 바로 여러분 거울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거울 단계에서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현실 원칙을 넘어설 때에 그 현실 원칙은 언제나 욕망의 원리에 의하여 뭐예요? 현실 원리는 방해를 받고, 그 원리가 자아가 그 원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언제나 그 자아는 자기의 루스트 프린치프, 그러니까 욕망의 원리에 의하여 그러니까 욕구, 본능, 충동의 원리에 의하여 이 현실 원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과 전쟁의 상황을 그는 더욱더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원칙 다음에 이제 거울 단계를 놓고 있습니다. 에크리에서. 그런데 이 거울 단계가 뭐예요? 불어로 스타드가 뭐예요? 스타드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락강은 언제나 말장난을 하는 걸 좋아했고, 그 말장난 안에서 대부분의 락강 읽기를 하는 자들은 그 말장난에 지쳐서, 그죠? 끈덕진 읽기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스타드는 두 번째 뜻으로 경기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디움 알죠?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영어도 알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불어의 스타드는 단계란 뜻도 있고, 스테이지 알잖아, 여러분. 무대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단계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란 뜻이 있고 경기장이란 뜻이 있어. 그런데 락강은 이 말장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에크리에 보면은 이 스타드는 주체가, 그러니까 자아가 프로이트와 같이 언제나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드와 초자아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고 이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법칙에 순응하는 이러한 올바른 성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러한 의무요, 목표요, 희망이라고 봤다 그러면, 락강은 그것을 거울 단계라고 하는 자기의 논문에서 완전히 조롱해버리고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후기로 갔던, 그래서 다시 데카르트, 칸트, 헤겔의 그러한 주체 철학의 안정성의 정신분석학을 복속시키려는 이러한 의도를 락강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락강은 거울 단계를 통하여 프로이트가 생후 2세나 3세로부터 출발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락강은 뭐야? 락강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락강은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거울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거울 단계라고 하는 이 스타드는 단계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주체가 자기 자신과 결코 화해할 수 없이 주체가 자기의 무의식의 힘과, 그리고 자기의 환상과, 또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사회적 검열, 이런 것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소외를 언제나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분열의 상태,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하도록 주체가 자기 자신의 환상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싸우는 그런 경기장이란 뜻으로서 락강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울 단계의 단계는
주체의 영원한 피 튀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다시 한번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락강은 자기의 글쓰기를 할 때에 불어를 갖다가 비꼬기도 하고, 심지어 독일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거울 단계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게슈탈트예요, 여러분. 게슈탈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여러분? 다음에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어떤 뜻의 장난으로서 말장난을 하는데, 거기에는 말장난 정도가 아니라 엄청 깊숙한 락강 자신의 어떤 철학적 의미가 확실하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에 이르는 아이는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몸짓으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거울에 나타나는 세계와 자기 자신의 몸짓을 혼동하여 마침내 이러한 거울 단계를 통하여 자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탁월하게도 락강의 사유 안에 여기에서 어린 아이의 몸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 육체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정신분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분석은 니체가 가르쳐 줬던 인간의 문화의 육체의 기호, 그죠? 정신을 강조하는 서구 형이상학에 저항하여 육체를 강조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어로 콜이라 그러죠. 콜 모르셀레라 그럽니다. 파편화된 육체라 그러죠. 이러한 육체의 어떤 움직임, 어린 아이의 육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어린 아이 자신의 세계가 이미 나타나는데, 이 어린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몸짓을 하고 흉내를 내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자기의 세계를 확인하고 동일시하는 이러한 행위가 마침내 자아가 탄생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탄생되는 곳이지만 마침내 자아의 타락이 시작된 곳입니다, 또. 그러니까 자아의 탄생과 더불어서 자아의 타락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울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의 타락은 죽을 때까지도 치료되지 않는 그러한 균열을 나타내는 타락상을 마침내 어린 아이는 거울 단계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제부터 그것을 조목조목 이제 예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거야. 락강이 거기에서 기가 막힌 비유를 갖고 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나 원숭이과들은 그 거울에서 나타나는 그 거울의 표면 위에서 나타나는 이 표면이 허구요 가짜라는 것을 알면은 어린아이와 다르게 그 동물은, 침팬지나 이런 원숭이과의 동물은 더 이상 흉내내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멈추는데 왜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그것이 허구든 말든 간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점을 발견하고 락강은 거기에 주목하여서 그 어린 아이가 춤을 추는 그 행위 안에서 그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기에서 그 거울과 그 어린 아이의 어린 아이의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엄청난 환상이 일어난다는,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락강이 여기서 거울 단계에서 강조하는 어린 나이의 몸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거울 단계의 논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프랑켄슈타인의 파편화된 육체를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어요. 보슈의 그림 알죠, 여러분? 탁월한 여기에서 그러한 미학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 그림들은 전부 다가 무의식과 관계된 거야. 프로이트 역시도 잘려나간 팔이라든지 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체의 어떤 이러한 파편화된 이러한 장면들을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락강한테는 더욱 강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강렬하게 일어나고 더욱 프로이트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그 파편화된 잘려진 그 육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콜 모르셀레를 파편화된 육체를 주제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거울 단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린아이는 그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단지 알아. 그리고 몸 동작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세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거기에서 자기의 몸이 육체가 완전히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거울 주변에 나타나는 그 세계, 그 거울 주변에서 다양한 어떤 그러한 거울 안에서 비춰지는 그 어린아이의 세계, 어린아이의 육체적 동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세계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할 때마다 똑같이 자기 자신을 반영해주는 거울의 표면,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하여서 어린아이의 자아의식을 마침내 창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시작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논문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몸 동작이 허구라 그러는 거를 알고 있어도 침팬지는 허구임을 이거 가짜네 이러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인식하면은 동물도 멈추는 그러한 동작을 어린아이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해겔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해겔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봐봐. 자기 의식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다루잖아요. 맞죠? 자기 의식,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탄생되는데 그 자아는 언제나 허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거울 단계에서 애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된 애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게 진짜인지 알고 뭔가 거기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움직이면서 디스코를 치고 그렇게 귀엽게 놀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허구인,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울의 표면을 보고 자기 자신을, 자아를 형성하듯이 인간의 자아는 기만과 거짓과 그리고 유혹, 이런 거짓된 것에 갑타시용,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런 인간의 어떤 자기 의식이 바로 이 성인이 돼서도 그걸 지배하는, 무의식이 그걸 지배하는 그런 무의식의 단계에서 형성되는 그런 최초의 무의식에서 이드에서 뭐예요? 자아로 형성되어 나타나는 초기의 단계를 락강은 이러한 거울 단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그렇냐고? 아니요. 락강은 마침내 알리에나시옹, 여러분 영어의 에일리어네이션이란 단어 알죠? 알리에나시옹이 뭐야? 알리에나시옹은 사실은 뭐야? 광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정신의학에서 광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헤겔과 마르크스가 밥 먹듯이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알리에나시옹을 마침내 헤겔은 뭐야? 자기 의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소외된 상태. 그래서 불행한 의식을 표현할 때부터 엔트프렘둥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쓰잖아. 이 엔트프렘둥은 칼 막스는 어디 썼어요? 경제철학 수고 1884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그룬트 리세에서 명확하게 이 엔트프렘둥을 헤겔의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사회 철학에 적용시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또 나는 내가 하는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또 노동의 결과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외가 토대가 되어서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이러한 전체의 사회적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소외를 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데, 이 소외를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물신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런 방식으로 이 소외는 탈소외의 뜻인 데알리에나시옹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누구한테서는? 칼 막스한테서는. 그런데 락강이 거울 단계에서 사용하는 이 소외라는 기가 막힌 단어는요, 이러한 어떤 소외로부터 치료를 해서 이 소외를 없애고 올바른 화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헤겔의 변증법의 그러한 사회학적 유물론의 의미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거를 완전히 비틀어 갖고 락강은 자기 방식대로 사용합니다. 이 소외는 여기서 정신분석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은 이 소외를 육체의 파편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거울 단계에서 콜 모르셀레라고 하는 이 파편화된 육체라는 락강의 개념을 다 못 다룹니다. 그러나 이 자아에서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들을 전부 다 다루면서 오늘은 끝내려고 하는데, 아마 파편화된 육체는 또 한 번의 강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소외는 왜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가 디스코를 치고 어린아이한테는 또 뭐 이상한 예도의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발동을 한단 말이야. 막 디스코를 치고 우리 애도 막 어렸을 때 막 거울 보고 남자 새끼가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러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춤을 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맞죠?
그런데 그 애는 뭔가 불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죠? 뭔가 이 어린아이는 뭔가 혼자 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어린아이는 몸을 막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락강은 여기에서 게슈탈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러분, 이래도 이거는 나중에 영어도 막 써. 이 인간은 그 게슈탈트가 뭔 뜻이에요? 형태란 뜻이잖아요. 형태가 뭐예요? 독일어에서 이 게슈탈트는 미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 일단 근본적인 의미는 생물학적 의미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이게 게슈탈트 이론이 사회학으로 갖고 가면 어떻게 돼? 생물학적으로 육체의 어떤 그러한 인간이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이 가퉁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 이 종이 어쨌든 육체를 가진 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만을 표현하면 생물학이 아니죠. 그거는 형이상학인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용어라는 거는 육체의 변화에서 일단은 전체에서 부분이 나타나는, 전체가 전제되고 육체의 부분이 나타나서 생물학적으로 뭔가 생명력이 부분적으로 싹 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게슈탈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번역된 거를 읽으면 그게 들어오나? 락강이 왜 이걸 쓰는지는 매우 중요한 게 이 게슈탈트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게슈탈트, 슈탈트가 뭐예요? 어떤 형태가 있긴 있는데 이 형태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야. 알았어요? 락강이 게슈탈트는 고정된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에서 전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동적 움직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 전체가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개념 있지? 독일어로 왁센, 개왁센, 성장한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야, 게슈탈트는. 그러니까 게슈탈트는 뭔가 하면은 어떤 것이 움직여서, 그죠? 움직여서 그 움직임이 완성에 이른다는 걸 전제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식물에도 게슈탈트를 쓸 수 있고, 또 동물한테도 쓸 수 있고, 인간한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에는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의 운동이 없으면 게슈탈트라는 형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슈탈트는 언제나 완성으로 갈 수 있는데, 완성이 되기 전에 어떤 그 초기에 싹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 발화하는 그 상태에서 완성의 단계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적 개념이라고. 알았어요? 락강이 이걸 왜 갖고 오겠어? 락강은 그거예요. 아이가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그 아이한테서 그 외형적인 육체의 외면성이라 그러죠. 그 육체의 외면성, 거울에 비춰진 그 어린 나이의 육체의 외면성은 뭐야? 게슈탈트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죠, 그 형태가. 그런데 그 아이는 그 형태가 단지 아는 거야. 그런데 그 형태가 뭔가 불완전하다는 거를 아는 거죠. 왜? 몸을 움직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게슈탈트라는 이 락강의 이론은 철저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면성이 끊임없이 그 아이의 정신세계로부터 소외를 일으키는 그러한 고정점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정말 이런 게 중요하면 핵심을 찔러야 돼. 그러니까 락강이 이 게슈탈트라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나타나는 이 어린아이의 외면성이라는 건 그 어린아이에게서는 전체성인데, 사실은 그거는 부분적인 거죠. 아이의 어떤 형태가 다 자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성을 보고 그 아이는 자기 세계가 단지 아는 거야, 그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이 뭔가 불완전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를 느끼는 거야. 이 불완전함, 균열. 그러니까 이 게슈탈트로부터 그 자아의 거리, 그 다음에 이 게슈탈트는 뭐야?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오토마트야. 오토마트가 독일어로 오토마트는 영어도 있죠. 불어로 그게 오토마트, 그게 뭐예요? 자동 인형, 꼭두각시. 여러분 알죠? 그런 자동 인형이라는 말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춰진 그 아이의 모습은 자동 인형과 같은 거야. 이해가 됐어? 그 자동 인형과 이 자아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야. 맞죠? 왜? 그 아이는 특히 육체적으로 도저히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야. 이 인지는 어디서 나와?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아는 그냥 육체만 갖고는 자아가 불가능하잖아. 근데 그게 환상이라는 거야. 맞죠? 왜야? 그 몸이 파편화된 몸이라는 거야. 그 몸은 팔, 다리, 어깨, 모든 몸통, 자기 얼굴,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뭐야? 아직 완성되지 않는 뭔가 단편화된 그러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단지 않은 거야. 여기에서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는 철저히 뭐야? 환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거울 단계에서의 그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소외지만은 이것은 칼 막스가 사용하는 그런 알리에나시옹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이러한 육체의 단절. 그래서 이 거울 단계가 보여주려고 하는 락강의 의도는 뭐야? 인간의 자아는 육체의 완성보다 훨씬 빨리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간의 자아는 프로이트가 지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일찍 6세에서 18세가 되면 이미 이러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형성은 언제나 소외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이 이런 꿈도 꾸잖아. 무의식 속에서 성인이 돼갖고도 절단된 몸, 그 다음에 뭐야? 대가리하고 팔과 다리가 따로 놀고, 그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게 여러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무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어떤 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육체가 완성돼서 게슈탈트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아는 이 게슈탈트의 초기 상태로부터 전체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자아의 모습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탄생은 언제나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언제나 자아와 그 상의 형태의 모습이 언제나 소외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에 도저히 그 완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의식 속에
환상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엄청난 그러한 파편화된 몸에 대한 분석이 길게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동일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 어린아이가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동일시 하잖아. 이거는 프로이트한테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개념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이제는 상징계로 넘어가잖아. 언어와 법을 배우게 되잖아. 그죠? 그 전에 엄마와의 동일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와의 단계, 그래서 유아의 뭐야? 거울 단계는 엄마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락강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글쓰기를 통하여 정신분석을 프로이트적인 것들을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할 때조차도 끊임없는 프로이트의 그림자가 락강의 사유 속에는 계속해서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게슈탈트는 뭐야? 그 외면성 전체를 나타내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육체를 볼 때는 뭐야?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거죠. 뭔가 불완전한 그러한 육체의 파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슈탈트를 보고 그 아이는 완성된 것을 느끼는데 실제로 그 아이는 의식보다는 어린아이의 의식은 의식으로부터 의식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움직임의 불완전함으로부터 인지된다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겔이 무의식을 모를 때도, 여러분, 무의식의 이론을 모를 때도 헤겔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노동을 이야기한 거는 의식은 언제나 육체와 관계할 때에만 제대로 된 의식이 발화한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의식하든 어쨌든 자아에 대한 상이 생기는 거예요. 게슈탈트가 생기는 거야. 자기의 육체의 어떤 움직임을 통하여. 그러나 그 움직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죠?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균열되어 있고, 프랑켄슈타인의 육체와 같이 단절된, 그리고 각각의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놀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니, 꿈속에서도 뭔가 내가 어릴 때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이 중요한 예도의 강좌가 있는데,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네. 참 진짜,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싶어, 막.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 여러분 그런 꿈도 꾼 적 있죠? 그건 다 어릴 때의 내가 어릴 때 거울 단계에서 내가 막 움직이고 싶은데 팔 다리가 지 멋대로 놀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맞죠? 그럼에도 그 아이는 보고 그게 지 세계관인지 알고 그게 단지 알아. 우리의 자아의식 속에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균열,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불완전함의 출발점,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의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락강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울 단계의 상태의 그 어린아이의 그 자기 자신의 동일시를 마침내 후기 프로이트가 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그러한 윤리로 정신분석학을 통합하려고 했고, 그리고 서구 철학 전체의 데카르트 이후에 그 모든 통합적 사고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이 프로이트를 그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그래서 꿈의 해석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세 편의 성에 대한 논문으로 돌아가자. 농담과 실수로 돌아가자. 무의식의 균열을 강조하는 그 텍스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의식을 뒤집어 엎고 의식의 이러한 이중성, 그리고 의식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도 모르게 기만하고 있고 그 기만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분열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락강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뭐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에 대한 거죠. 자아에 대한 시간성은 언제나 모든 철학의 시간성을 해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정신분석학을 안 하면 오늘날 철학은 다 똥이 돼버려요. 그 정신의 인과관계라는 논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자아의, 그리고 어린 정신분석학에서의 공격성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의 시간은, 여러분, 시간성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이데거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체했잖아요.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지랄하고 있는 실존의 시간에, 경험의 시간은 어림도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를 함께 살아, 인간은. 인간은 언제나 본래적 시간과 비본래적 시간에 붙잡혀 있는 존재야. 하이데거를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곧 존재와 시간 강자도 시간성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정신분석학의 시간성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왜 자아에서 생각해? 여러분, 이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락강은 에크리에서 이 자아의 시간성 때문에 범죄 심리학하고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기억은 과거에 있잖아. 순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은 언제나 정신분석학으로 들어오면은 현재에 대한 사건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을 바꾸어 놓습니다. 맞죠? 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느끼는 그러한 감정, 또 정서, 그리고 나의 현재의 그러한 느낌을 주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나의 기억을 끊임없이 바꾸어 놓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사실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나의 과거는 끊임없이 중층적으로 재해석되어서 그 시간은 결코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의 기억은 언제나 각각의 매 순간의 현재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서 나의 무의식 속에 장착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체가 대단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의 시간성을 니체가 미리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기호는 결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고 과거를 추론해 들어가서는 어떤 문화의 그러한 양태라든지 문화의 본질을 분석할 수 없다는 게 니체의 진단이었잖아. 그래서 그는 그 과거의 왜곡된 문화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언어 영양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았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인문학을 안 하고 지 멋대로.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에서 이걸 왜 갖고 가요? 범죄 심리학에서 범인이라든지 피해자가, 그죠? 어떤 사건에 대하여 고백을 하잖아. 해석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거에, 그래서 모든 범죄 심리학에서는 진술만 갖고는 그 특정 대상에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증거와 그 기억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의 기억은 언제나 현재의 그러한 시간성의 영향에 의하여 과거는 왜곡되게 기억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새끼를 그냥 일반인으로 알 때나, 내가 저 인간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전이해를 갖고 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맞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시간성은 현재는 언제나 과거의 시간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꾸어 놓을 때 그 바꿈에 의해서 왜곡된 지점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신분석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체가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이트나 락강이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의 인과관계, 논리적 시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락강이 분석하기 전에도 이 자아는 언제나 기만과 속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갑타시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응? 락강은 그래서 락강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자아 자체가 기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그 사람의 기억이 왜곡되고 또 왜곡된 상태로 중층적으로, 사건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기억은 왜곡에 의해서 왜곡을 반복함으로써 중층적으로 의미를 감추고 환유와 은유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추어진 그러한 시간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계보학적으로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니체는. 알았어요? 다 니체 새끼지 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락강이 이 정도 가지만 예도도 이 정도 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락강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롭다, 내가 지금 덧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그래서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 끊임없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돌아감의 리비도를 과거로 끊임없이 축적하는 이런 인간의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과거의 기억을 얼마나 미화시킵니까, 여러분? 이래도 인문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인문학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그러한 뉴스라든지 이런 시사 이런데 듣고 그냥 다 쏙는 거예요. 그 배후에 들어있는 깊은 의도를 파악 못하고 맨날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고 저 미친놈이 뭐 이러고 말이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울 단계의 의도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불어로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결코, 그죠? 결코 완성될 수 없고, 언제나 어릴 때의 단계가 아니라 언제나 이러한 균열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유혹당하고, 그 유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러한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붙잡혀서 말이야 살아간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죠? 그래서 자아에서 그러한 논리적 시간과 정신분석학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크리에서 도둑 맞은 편지와 선배들의
정신분석학 쪽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바로 락강이 현실 원칙을 넘어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원칙을 넘어서를 한 다음에 바로 거울 단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분석학에서의 공격성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논리의 시간을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라고 하는 자철학의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도는 내일 세 번째 락강의 시간에 락강의 육체, 파편화된 육체, 락강의 뭐로 제목을 뭘로 할지 모르겠어. 세 번째 시간에는 파편화된 육체, 이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린 나이의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보슈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파편화된 육체가 얼마나 우리의 자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루고 육체의 중요성을 내일 세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식으로 락강은 거죠. 프로이트의 어떤 그러한 의도들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그죠? 그 배후에는 프로이트의 어떤 그러한 개념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해석으로 갖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억을 믿는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 나는 나의 기억과 나의 자아를 믿는다. 참 개소리죠. 자아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는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정신의 상태를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 여러분. 할 얘기가 많지만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내일 세 번째 락강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주스.